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70일 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모두 123개 국정과제들을 공개했는데 고용 노동 분야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주 4.5일제를 임기 내 실현하는 방안 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고용노동팀장을 맡았던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얘기 나눠봅니다. 이용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의원님 당에서는 원내 부대표 맡고 계시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사회 1분과 고용노동팀장 맡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두 달이 막 금방 지나갔고 아마 밤늦게 새벽까지도 일하셨을 것 같은데 활동 마치는 소회 어떻습니까? 시원섭섭한데요. 그래요. 국회의원 등원한 이래로 가장 힘들고 집중적으로 일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아, 예. 예, 7, 8월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보냈습니다. 7, 8월 뜨거운 여름을 뜨겁게. 우리 이용우 의원님 변호사신데 막 법률 공부하느라고 밤새는 것보다 더 힘들던가요? 그 변호사 공부하던 시절보다 네. 변호사 업무를 하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막 밤도 새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주말도 없고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집중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네. 하면서 느낀 것은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네. 적용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국정기획위원회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다양한 국정과제들 발표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기조 큰 틀에서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좀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취약계층 또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고용 형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는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노동자 이런 권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대로 네.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 큰 틀의 기조는 소위 말하는 진짜 성장은 네. 국제노동기준,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조를 철저하게 좀 관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하셨네요. 노동권리 사각지대 해소. 두 번째는 진짜 성장을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 기준을 그거를 우리가 이루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자. 크게 두 가지 이제 말씀하셨고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일단 파급력이 커 보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이제 그 법들을 이제 뭐 한꺼번에 하는 건 워낙 무리니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그런 방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이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면 어떤 점이 당장 달라집니까? 일단은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 조항들이 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이 안 돼 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같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별적인 그런 우리가 좀 상황에 알기 쉽게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조항들 이게 그러니까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이분들이 좀 더 어렵고 그랬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조항들이 이제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해고를 당함에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어떤 이유 없이 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노동 시간에 대한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제한적인 노동에 어떤 방치되는 측면도 있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관련 조항도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괴롭힘에
방치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런 거는 이제 관련 다른 법으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했지 어떤 그 노동 관련 법안에서 이제 구제되지는 못했다 그런 거네요. 예,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렸고요. 네네. 휴가 문제도 연차 휴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그렇군요. 상황들. 예예. 예,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좀 방치된 측면이 있는데 네네.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타당한 거냐, 헌법상 기본권에 비추었을 때 적절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있었죠. 그래요. 지금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근무 시간, 해고, 휴가, 직장 내 괴롭힘 이건 정말 큰 주제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선 방치되는 측면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작은 사업자들의 부담 때문에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지원해 왔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는 시기가 왔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이 사각지대로 계속 이분들은 남아야 되냐는 지적을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이런 작은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적용하지 못했던 거는 야 이게 과연 그런 법들을 다 꼬박꼬박 지키면서 조그만 사업장 그 업주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확신을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의원님 보완 대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마련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조항들이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가장 이제 큰데 그렇죠. 예. 사실은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항 같은 경우는 네.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해서 돈은 안 든다.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점은 비용 부담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은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되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네.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조항부터 일단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조항들이 있다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또는 이런 지원 방안,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병행하면서 확대 적용을 해나가자라는 방향으로 네. 우리가 이 국정과제를 좀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여튼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 돈이 안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하나 둘씩 시행을 해가고 그다음에 뭐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발생을 그것들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휴가니 뭐니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각종 그 뭐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소상공인들도 이렇게 뭐 갑자기 확 하진 않아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면은 이게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정 기간 그런 지원 대책이 같이 병행된다라고 하면은 네. 단계적 확대 적용이 연착륙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자, 아울러 노란봉투법도 국정과제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예정입니다. 업계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이거 노동 쪽에 너무 쏠린 법이다 우려하고 있고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같은 곳은 유럽 기업들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자,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웁니까? 아니면 좀 이유 있습니까? 좀 과도한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네. 실제로 법안을 성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재계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네. 경총, 대한상의 포함해서 경제 6단체도 만나고 이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실제로 재계에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화시키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재계의 입장들을 충분히 반영한 물론 이 노동법이라는 게 재계와 노동계 국민 전체를 상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완전하게 다 반영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노동계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어떻게 보면은
절충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경제 단체 뭐 8단체인가요? 여기는 어차피 그 상임위 통과하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명을 냈는데 그거는 그냥 그분들이 좀 이쪽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려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과도한 억측이라고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첫 번째 노조법 2, 3조 중에 3조는 과도한 손해배상을 좀 규제하자, 제한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네. 제한의 정도가 재계도 동의할 만한 수준의 이번에 내용으로 정리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국민의힘과 그 법안 소위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접점은 거의 다 찾았던 내용이고요. 손해배상 부분 재계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 예,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한 내용들을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재계도 네네.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지점이고요. 네. 2조에서 사용자 정의라고 하는 부분과 예. 노동쟁이 정의라고 하는 두 개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게 쟁점이었는데 예. 사용자 정의는 이미 판례 법리로 어느 정도 확립된 부분들을 명문화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재계와 협의하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사실상 재계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감지를 했고요. 판례가 있으면 그거를 명문화한다고 해서 뭐 이거를 반대할 이유는 적다 그런 말씀이시고 예. 예. 그리고 노동쟁이 정의조항 개정은 말하자면 교섭의 의제라든지 또는 네. 파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데 네. 작년에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도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 후퇴한 방식의 절충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개정 내용으로 예를 들면 재계에서 이런 주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네. 1년 365일 교섭 요구와 파업에 시달려서 경영을 할 수가 없다. 1년 365일 파업에 시달릴 것이다. 예.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예. 실제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재계 단체 간부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쟁점 법안이고 재계 단체 입장에서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네. 오히려 건강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모두의 이 의원님께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큰 첫 번째 한 축이 그 노동자 권리의 사각지대 해소라 그랬었는데 실제로 노동권리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게 아까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거기에 근무하는 이런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던 분들이 있었는데 역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초단기간 노동자 이분들을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이분들의 노동 권리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법안들 이런 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네.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네네. 말하자면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법 세팅 당시에는 상정하기 어려웠던 고용 형태들이 막 새롭게 등장을 하잖아요. 새로운 고용 형태죠. 예. 예, 이 새롭게 등장하는 고용 형태에 맞는 어떤 법 규범들이 못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새로운 고용 형태에 맞는 어떤 법, 예를 들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든다든지 네. 또는 기존의 법 내용 중에서 이 새로운 고용 형태도 근로기준법이든 산업안전보건법이든 네.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좀 통해서 네네. 권리의 사각지대, 새로운 고용 형태에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자라는 그런 기조가 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권리 보장 이외에 안전망, 사회 안전망, 예를 들면 고용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사회 안전망 영역에서도 이분들은 배제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크거든요. 예. 이런 사회 안전망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품어안는 과정들을 내용으로 좀 많이 담아가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자 이외에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을 하자라는 네네. 부분으로 법 재개정과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국정과제를 설계했고요. 네. 이 과정에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네.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네. 자, 잘 들었고요. 또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주제 좀 차례로 다뤄볼게요. 주 4.5일제, 그다음에 정년 연장입니다. 먼저 주 4.5일제요. 너무 이게 이런 부분은 너무 서둘러서 입법하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좀 사회적 논의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주 4.5일제 로드맵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 4.5일제를 논의하는 맥락은 네네. 우리나라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고 예. 실제로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 시간이 한 150시간 이상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 12개월이 아니라 1년 13개월을 일한다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로 장시간 노동 국가인데 네. 이 실제 노동 시간을 좀 단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목표 하에 네. 다양한 정책들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5일제인 거고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아직 성숙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범 사업도 좀 하고 이런 시범 사업 토대로 해서 성과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자율적 확산하는 어떤 네. 유인책도 좀 마련하고 그러는 과정들이 성숙이 되면 예.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비로소 소위 말하는 법 개정까지도 네.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법 개정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단정은 하진 않고. 아, 그러니까 뭐 이게 열어두고 임기 내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단정 지은 건 아직은 아니네요. 예, 일단 진행 과정을 보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면 네. 임기 내에 법 개정까지도 시도는 해볼 수 있겠으나 그것을 못 받고 언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잘 이해가 됐고요. 정년 연장 이것도 사회적 파급력이 이제 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국정과제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고 보시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이 굉장히 큰 주제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가 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노동력을 활용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강입니다. 최고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초고령 노동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왔고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법적인 정년을 네.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예. 논의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소위 사회적 논의와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네.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서 법적 정년 연장을 추진해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초고령 노동력 이제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근데 이제 예. 물론 이제 청년층의 비율은 적어지긴 하지만 이 청년들의 고용, 청년들의 취업 이런 것들이 항상 팍팍하고 어렵고 이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우리가 사실 뭐 저도 제가 대학 다닐 때보다 요즘 저희 자녀 세대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취업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때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 이 초고령 사회에서 이 뭐 정년 연장하고 그분들이 고용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다른 차원도 있긴 있겠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 취업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모색이 되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 세대가 느끼는 정년 연장에 대한 심리적 또는 실질적 어떤 박탈감, 소외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과거보다는 저희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그런 것들이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 네. 그게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국정개혁위원회에서도 소위 말하는 세대 상생 방안, 즉 청년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그런 네. 방안들을 국정과제로 같이 담아서 예.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고용, 청년 취업 이런 부분이 같이 고려될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보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면은 예. 정년 연장을 하는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도 함께 해나갈 경우에 네. 소위 말하는 세대 상생 장려금을 지원한다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예. 예. 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또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 청년 고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공공기관의 정원 외로 네. 인정을 해준다라든지 이런 방식의 청년 고용이 그 배제되거나 박탈되는 방식이 아닌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년 연장 방안 이런 것들을 국정과제로 담았습니다. 네. 자, 고용 노동 현안 이용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도 조금 여쭤볼게요. 네. 이용호 원내 부대표께서는 변호사로서 민주당 3특권 특위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우선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까운 지점이고요. 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 문제가 심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검이 발족하고 41일 만에 구속이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수사를 해서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윤 정부 당시에는 혐의가 없다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 진실이 왜곡되고 진실이 은폐되는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진실이 규명되고 있는데 그동안 2년 3년 동안은 뭐 했냐 뭐 이런 말씀 같고요. 네. 자, 김건희 여사 어제 구속되고 오늘 구속 이후 첫 수사 받았습니다. 한 4시간여 만에 끝났다고 하는데 주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고 이제 전해졌습니다. 자, 특검이 구속영장에는 이제 3가지 혐의 적시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 수사가 계속 본래 뭐 혐의가 16가지라고 그랬었잖아요. 의혹이. 네. 자, 어디에 주로 수사의 초점이 대표적으로 맞춰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 영장 청구 사유에 적시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수사가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몇 가지 청탁 의혹 이렇게 고가의 명품 수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뇌물까지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좀 더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양평 고속도로 또는 무상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네. 또 공천 개입 등등 할 것 없이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실제 공직에 없으면서도 이런 일을 벌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네. 구체적으로 다 밝혀야 된다. 예. 그러기에는 아마 특검 수사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필요하면 또 다른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추상같이 이 부분들을 다 밝혀야 된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00만 당원 명부 달라는 건 국민 검열이고 야당 탄압 폭거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떤 일부만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 국민의힘의 반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 당에서도 관련해서 신천지 통일교의 어떤 집단적인 당원 가입 상황들을 정당법상 네. 그 강제 가입이라고 하는 혐의로 고발을 한 바가 있고요. 예. 특검이 그런 해당 부분에 대한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인데 예. 마치 그 수사가 잘못된 것이냐, 정당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냐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뭐 가장 당면한 과제 하나 꼽으라면 검찰 개혁 꼽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넘버로 따지면 뭐 3호 국정 과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중수청 어디에 둘지 뭐 얘기들이 많은데 현재로선 행안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까? 제가 지금 당에서 검찰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 오랜 기간 논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집중적 논의를 통해서 빠르게 법안을 만들고 발의를 해서 네.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이렇게 좀 추진을 하겠고요. 네. 공수청을 어디에 둘지에 대한 확정적 내용들은 아직은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논의들을 좀 충분하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전 정청래 대표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 관련 법안 통과하는 목표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네. 부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안이 통과하고 하면 뭐 조직 개편 이런 게 필요할 거고 실제로 인사해서 가동하고 이 시점까지는 연말까지 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당하는 수사 인력들에 대한 재편도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네. 그 시간 저는 짧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 대세 국민적 지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탄하게 진행될 거라는 말씀.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고용노동팀장 맡았던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